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인문화연구원에서 서양고전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헌이라고 합니다. 선택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가져온 제목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라는 것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이겠죠. 이때 아마 여러분도 이 책이 나온 거 아실 겁니다. 2010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이었죠.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윤리학과 정치학을 가르치는데 강의의 내용을 책으로 묶어서 냈던 겁니다. 엄청나게 팔렸죠. 정말 인문학 책이 이렇게까지 많이 팔릴까 싶을 정도로 많이 팔렸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팔린 양이 전 세계에서 팔린 거랑 비교해서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샌델 교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했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책의 제목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많은 비평가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는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놓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정의가 배고프고 목말라서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책에 이렇게 열광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제목, 이 질문의 뿌리는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서양 철학사에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2400여 년 전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입니다. 플라톤은 그 철학자이면서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책, 그런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논증 중심으로 가는데, 사실 이 책을 펼쳐보면은 마치 연극 대본이나 영화 시나리오를 읽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들이 여러 명 나오고 그들 사이에 철학적인 주제를 놓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30여 편의 책을 남겼는데 그 책의 대부분이 이런 대화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편에 대화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지금 사진에서는 플라톤이 나와 있지만 플라톤의 선생님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죠. 플라톤은 자기 이름으로 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선생님을 전면에 내세웠죠. 그렇다면 이 책은 소크라테스의 말일까요? 아니면 소크라테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플라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으나 일부분은 소크라테스의 생각일 테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플라톤의 생각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전 인류적인 필독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던진 질문이 바로 정의란 무엇이란가, 이런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샌델 교수의 질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의로운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역시 주인공은 플라톤의 선생님 소크라테스고요. 소크라테스가 이 질문을 던지자 여러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문답법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던지면 누군가가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다시 소크라테스가 하나씩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또 답변을 하죠.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답변하던 사람이 첫 번째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당신도 잘 모르는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답변을 내놓았으나
역시 소크라테스의 답변에 막히면서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자신만만하게 나타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불쑥 튀어듭니다. 이 트라시마코스는 당대 최고의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소피스트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뭐로 번역됩니까? 많은 분들이 궤변론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궤변론자라는 것, 궤변을 떤다는 거죠. 궤변이 뭘까요?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엉터리 논리가 좀 있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말에 현혹이 되는 그런 말을 바로 궤변이라고 하죠. 자, 이 궤변론자,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가 나서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이름, 트라시마코스라는 이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트라시라는 말이 강력하다 또는 힘차다 또는 나쁜 의미로 난폭하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붙은 마코스라는 말은 전투, 전쟁 이런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 하면 이름이 아주 거친, 강력한 싸움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대화가 앞으로 엄청난 싸움이 되리라는 걸 이 이름에서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라시마코스가 나서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 아주 교묘한 말재주로 사람들을 굉장히 당혹시키는군요. 그 아시면서도 괜히 모른 척 하면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시는데 제가 그냥 단칼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의요? 정의 그건 강자의 이익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정의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법은 강자의 이익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법이 어떤가요? 강자들을 위한 강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법인가요? 아니면 국민들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가 공동체 전체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법인가요? 여러분도 후자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정의롭고 또 올바른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가 공동체 전체의 국민들의 이익을 골고루 도모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럴까요? 근데 트라시마코스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트라시마코스의 생각에 동의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그 말 그대로 소피스트 논변, 즉 궤변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트라시마코스가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서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의견을 내고 서로 조율해 가면서 법을 만든다면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고 우리나라처럼 커진다면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마련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에게 입법의 권한을 전부 주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법을 좀 만들어 봐라 하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입법의 권한을 받게 된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하죠. 정리하면 이렇죠. 공동체에서 법을 만들 때 사회적 강자에게 입법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트라시마코스의 논리입니다. 아무에게나 입법의 권한을 맡기지는 않겠죠. 뭐 제비 뽑아서 하지도 않고 시시한 사람을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강자, 즉 정보나 지식이 많은 지식의 강자거나 또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서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겠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강자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죠. 이렇게 입법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트라시마코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럴 때 입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회적 강자는 법을 만들 때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냐고 묻습니다. 사회적 강자는 즉 입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법을 만들까요? 또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만들까요? 국민 전체,
공동체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죠? 그게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트라시마코스는 좀 생각이 삐딱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입법의 권한을 가진 사회적 강자들은 공동체나 약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법을 만듭니다. 어떤가요? 궤변인가요? 아니면 사실을,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 어쨌든 트라시마코스의 논리를 계속 따라가 보죠. 이렇게 입법의 권한을 가진 사회적 강자가 자기의, 즉 강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법을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보고 지키겠죠.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이 그 법을 지킨다면 누구의 이익이 증진될까요? 트라시마코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존중되고 모두가 준수한다면 입법 당시에 고려된 강자의 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법은 그 강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강자들은 이익을 보게 됐죠. 반면에 입법에서 소외된 약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약자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죠.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약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떤가요? 궤변인가요? 아니면 진실인가요? 트라시마코스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따라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자, 이 작품 속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 옆에 같이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트라시마코스가 정말 옳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 말대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 것 같아. 야, 우리가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 아, 왠지 이 법을 지킬 때마다 손해보는 것 같은 게 바로 이런 이유였구나. 그러면서 트라시마코스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정의가, 법이 강자의 이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트라시마코스의 얘기를 제가 좀 각색하고 정리해서 요약하자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강자가 법을 만들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니 억울하면 출세해서 네가 강자가 되라. 당신이 강자가 돼서 법을 만들면 당신은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정말 슬기로운 사회생활이죠. 예. 그런데 이걸 듣고 끄덕이던 사람들이 그럼 다시 갸우뚱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강자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강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만 강자의 자리가 좁기 때문에 아주 소수만이 강자가 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죠. 질문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약자일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법을 지키면 손해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죠? 답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약자라면 법을 지키면 강자에게 이익이 되고 당신은 손해보니까 요령껏 법을 어겨라. 그래서 이익을 챙겨라. 사람들이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게 법을 어떻게 어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놓고 법을 어기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법을 지킬 때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트라시마코스가 그 방법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평소에 지낼 때는 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안 들키게 법을 어겨라. 들킬 것 같으면 지키는 척하고 안 들키게 법을 어겨서 이익을 알뜰살뜰하게 챙기라는 거죠. 자,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죠? 정말 완벽하게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런 것처럼 야금야금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챙겨놨는데 걸리면 이거 다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트라시마코스의 답변입니다. 법을 걸리다 어기면 그러면 정말 적절하게 변명을 대고 빠져나가시오. 그것도 잘 안 되면 유력자를 동원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손을 쓰십시오.
근데 유력자를 동원하려도 그런 사람이 뭐 무조건 부탁한다고 들어주나요?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의 논리를 발전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잘 해놔야 한다. 강자들을 잘 관리하고 법을 적절히 어기고 걸리면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막 그 감정에 호소하고 동정에 호소하고 그러다도 안 되면 유력자를 동원해서 처벌을 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가요? 트라시마코스의 얘기가 정말 그 말 그대로 소피스트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궤변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진실처럼 들리나요? 적어도 아테네는 저랬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어떤지 모르겠어도 그 시절 아테네는 저런 모양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그 소크라테스가 아니겠죠? 자, 소크라테스의 반박이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크라테스의 이 문답법, 질문을 던지고 상대가 답을 하면 그 말에서 하나씩 말꼬리를 잡아서 꼼꼼하게 따져서 상대에게 다른 답변을 끌어내는 그런 게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의 묘미죠. 자, 이 사람이 트라시마코스의 결론을 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요?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라고요? 정말 정의가 강자의 이익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말대로 입법자가 된 강자가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강자도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 될 줄 알고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반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입법자가 강자에게 자기에게 이익이 될 줄 알고 법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시행해 보니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약자의 이익이 되겠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꼬투리를 한번 잡아봅니다. 트라시마코스가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수그리지 않습니다. 그런 어리버리한 어설픈 입법자 말고 정말 완벽하고 제대로 된 입법자라고 생각해 보시오. 그런 입법자, 그런 강자라면 계산을 아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완벽한 입법자라면 실수가 없고 알뜰하게 정말 자기의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어설픈 입법자 빼고 강자 빼고 진짜 강자, 제대로 된 완벽한 입법자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완벽하게 챙길 테고 그러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그걸 또 잡습니다.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제대로 된 완벽한 입법자라고요. 제대로 된이라는 말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모든 걸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넘어가죠. 자, 그럼 의사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의사가 의사라는 이름에 충실하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의사로서 의사 업무에 충실하다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의술에서 강자인 의사인가요? 아니면 의술에서 약자인 환자인가요? 자, 제대로 된 의사. 의사라는 사람을 우리가 정의해 보자면 자신의 의술을 가지고 병든 환자를 고쳐서 치유해서 낫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마 모두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충실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의사일 겁니다. 자신의 모든 의술과 노력을 다해서 환자를 치유시키려고 노력하는 자, 치료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온갖 그 정성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죠? 당연히 의술의 약자인 환자가 이익을 볼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환자가 이익을 보는 건 당연한데 환자가 돈을 내니까 의사는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의사도 이익을 보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더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자, 병원으로 어떤 사람이 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극빈자여서 수술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대로 된 의사라면 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봐야 되나요? 아니면 보내야 되나요? 내가 뭐 땅 파서 병원 운영하는 줄 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돈을 버는데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의사라고 부를 수 없고 의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돈벌이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심은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환자를 돌봐서 돈을 버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이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 진료를 하거나 과잉 진료를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의사라는 이름을 단 강도다. 그 환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모습은 돈벌이꾼 이상으로 강도라는 거죠. 의사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던 소크라테스가 이번에는 선장으로 또 바꿔서 얘기해 봅니다. 자, 선장이 선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한다면, 즉 제대로 된 선장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할 때 이익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항해술에서 약자인 승객들이 아니냐고 물어요. 당연히 승객들이겠죠. 물론 선장도 그리고 선박회사 회장도 사장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보다는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사람은 선장의 이름을 단 장사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전을 돌보지 않고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승객들을 하나의 물건 취급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일 날 사람이죠. 우리도 그런 불행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소크라테스는 선장이라는 이름을 단 강도요, 살인자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자, 그럼 입법자는 어떤가요? 통치자는 어떤가요? 만약 제대로 된 입법자, 제대로 된 통치자라면 그들이 제대로 제 몫을 다하면 누가 이익을 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입법의 강자, 통치라는 통치술의 강자가 이익을 보느냐, 아니면 입법의 약자, 통치술의 약자가 이익을 보겠냐고 묻죠. 자, 의사와 선장에서 봤던 그 논리를 따라가면 결국 입법과 통치에서 약자인 일반 시민들의 이익, 국민들의 이익,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정말 제대로 된 입법자요,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죠. 따라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약자의 이익입니다. 당신의 말을 그대로 따라갔더니 결국 정의는 당신이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약자의 이익이 아닙니까? 라고 되받아친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트라시마코스의 말과 소크라테스의 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살고 있나요? 트라시마코스의 말대로 법과 정의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주도하는 강자의 이익인 공동체에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법과 정의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돌보고 약자에게 이익을 주는 공동체인가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 얘기를 가져다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살 것인가라는 문제에도 똑같이 부딪힐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는 트라시마코스가 말한 그런 사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놔뒀다간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공동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의사가 의사로서 제대로 노릇을 하고 선장이 선장으로서 입법자가 입법자로서 그리고 통치자가 통치자로서 선생이 선생으로서 자기 노릇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엔 이런 반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좋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만 혼자 성실하고 정직하게 내 이름에 걸맞게 내 몫을 다한다면 나만 손해 아니야?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난 열심히 내 몫을 다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심하게 보면 다른 놈들이 제 몫을 안 하고 순 거짓으로만 하기 때문에 나같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적인 차원 우리가 공동체 전체로 우리 모두가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떨까요? 각자가 강자인 분야가 있죠. 내가 내 분야에서, 즉 내가 강자인 내 분야에서 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 어쩌면 손해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며 산다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겠죠. 근데 그건 단순히 보람으로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의만 하고 그런 가치관과 그런 생활 태도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사는 의사로서 환자만 돌보면서 사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자신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자동차 정비소에 맡길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의술에서는 강자겠지만 항해술에서는 약자고 자동차 정비에서는 약자이기 때문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의사는 의술에서만 강자이고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약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전체가 모든 사람이 합의해서 각자가 제 몫을 다해서 자기가 강자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약자들에게 이익을 끼쳐주는 게 당연한 삶의 태도라는 것에 합의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같이 간다면 나는 내 분야에서 다른 약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그리고 수많은 내가 약자인 분야에서 그 강자들의 정직과 성실을 통해서 이익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회에 살고 싶으신가요? 내가 강자인 분야에서 그 강한 그 권리 그리고 능력 그걸 가지고 약자들을 착취하는 그래서 이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다른 모든 강자들을 믿고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후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많은 매스컴이나 인터넷에서 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몫을 다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단단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분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제 몫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단단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직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는 더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겠죠. 플라톤이 이 국가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켜서 얘기했던 바, 그러면서 이거를 한 사람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봅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사람도 각각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머리와 가슴과 배가 있는데 머리가 제대로 제 몫을 다하면 사람이 지혜의 미덕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기계가 자기의 제 몫을 다 한다면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용기라는 미덕을 내면서 발휘하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배는 욕망을 뜻하죠. 욕망의 일을 제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절제 미덕이 없다면 탐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절제 미덕이 있다면 굉장히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겠죠.
사실 욕망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게을러질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절제의 미덕을 플라톤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정의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람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부분이 제 몫을 성실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머리가 지혜롭게 되고 지혜를 발휘하고 가슴이 용기를 발휘하고 배가 절제를 발휘할 때 그럴 때 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답이 나올 겁니다. 각자가 제 몫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정의의 구체적인 정의가 될 겁니다. 이걸 국가의 단위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은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의 미덕을 가지고 살 텐데 그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유난히 이성이 발달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가 발달하고 어떤 사람은 욕망이 크다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얘기합니다. 그럼 그 공동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통치자의 역할을 하면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 용기가 충만한 사람은 이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고 욕망이 충실하되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생산자가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와 수호자와 생산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다하고 자기가 강한 부분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부분에서 약자인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 공동체가 돌아간다면 이런 공동체는 바로 정의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각자가 제 몫을 다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통치자와 수호자와 생산자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다른 약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기가 약한 부분에서 강자의 도움을 신뢰하면서 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 정의롭고 이상적인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칼리폴리스. 칼리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 또는 국가라는 뜻이죠. 우리가 너무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나라 또는 그 이상 국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아름다운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정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고 각자가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이런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통치자도 수호자도 잘 선택해야겠지만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공동체가 정의롭고 아름답게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한 나라의, 한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 즉 국가와 국가 간의 국제관계로 넘어가면 이 문제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철인 정치라는 개념으로 정리될 겁니다. 즉, 4가지 덕,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의 덕을 갖춘 정의로운 사람이 각자의 일에 충실하고 지혜가 뛰어난 철학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는 그런 사회. 이런 걸 가장 이상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철학자가 통치자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지혜롭고 판단력이 뛰어난 자가 통치자가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이걸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또 정의롭게 만들어지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공동체가 실현 가능한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가라는 문제와요. 이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면서, 즉 국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플라톤의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한 것처럼 돌아가는 그런 아주 폭력적이고 난폭한 세상일 수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직시하되 우리가 그대로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되 천박해지지 말고 이상을 추구하되 공허해지지 말자. 이게 플라톤의 마지막 메시지일 겁니다. 여기에 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과연 이런 공동체가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이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에 갈 때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의 그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테네의 민주정은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파르타처럼 지도자가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이상적인 것 같다라는 모델을 좀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작지만 강한 도시국가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책을 쓰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플라톤은 과연 자기의 꿈을 현실 속에서 이룰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플라톤은 책만 쓰고 학자들 사이에서 강연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플라톤의 첫 번째 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남쪽에 보면 시실리 섬이 있죠. 시칠리아라고도 하는데 그곳은 옛날에 그리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에 가장 강력한 도시가 시라쿠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시라쿠사 출신의 디온이라는 사람이 플라톤의 제자였습니다. 이 디온은 플라톤의 가르침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고 자신의 나라에 와서 당신이 생각하신, 선생님이 생각하신 그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를 여기에 한번 실현해 보시죠 라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시라쿠사에는 디온의 이복 형제였던 디오니시오스 1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온의 초청을 받은 플라톤은 꿈을 안고 정말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야망을 품고 디오니시오스 1세를 만납니다. 그래서 디오니시오스 1세에게 말을 하죠. 당신이 철학자가 된다면 당신의 국가는 강력해질 것이다. 그러나 디오니시오스 1세는 처음에는 플라톤의 말을 들었지만 점점 플라톤의 가르침에 등을 돌립니다. 이분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하는군.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그러면서 디오니시오스 1세가 플라톤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계속 비판을 하고 계속 자신의 길을 가도록 초청하죠. 그러나 디오니시오스 1세가 이에 대해서 플라톤을 점점 불편해하고 또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플라톤은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했습니다. 노예로도 팔려서 정말 적국에 팔려가지고 플라톤이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친구가 노예 시장에 있는 플라톤을 어렵사리 빼내가지고 아테네로 다시 왔죠. 플라톤이 얘기합니다. 다시는 현실 정치에 가담하지 않겠다. 그런데 디온의 그 이복 형제인 디오니시오스 1세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디오니시오스 2세가 참주의 자리에 오르죠. 디온은 자기의 조카 디오니시오스 2세야말로 플라톤에게 잘 배우면 정말 그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플라톤을 다시 초청합니다. 플라톤은 처음엔 고사했지만 좋아,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디오니시오스 2세는 처음에 또 플라톤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려고 했는데 또 문제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디온이 자신의 이복 삼촌이지 않습니까? 디온이 자기에게 계속 간섭하는 게 자신의 권력을 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자신의 삼촌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 의심하는 서술에 플라톤도 의심의 대상이 되어서 플라톤이 또 한번 곤욕을 치르고 옥살이를 하다가 또 간신히 풀려나서 아테네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플라톤은 그 다음엔 다시는 이제 정치에 진짜 가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그 아카데미아에서 그 저술과 교육 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플라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현실에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나라는 그 작지만 강한 나라여야 한다.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최대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는 작지만 강한 나라를 지향하는 것으로 플라톤은 자신의 이상 국가를 그려놓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게 가운데 그 동그랗게 있는 데가 아테네 도성입니다. 그 도성의 북서쪽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바로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와 경쟁을 하던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바로 이소크라테스의 학교였는데요. 플라톤이 학교를 세운 곳과 정반대 방향, 대각선의 정반대 방향에 리케이온이라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자신만의 생각을 펼쳐냅니다. 당시 그리스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우고 난 뒤에도 그리고 스파르타가 승리를 한 다음에도 여전히 혼란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다 건너의 페르시아 대국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우고 그리스 전체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였는 걸 보고 그리스 전체를 다시 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품고 있었죠. 이때 이소크라테스는 이런 그리스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합니다. 플라톤의 돌파구는 그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그런 작은 도시국가 체제가 평화롭게 성립한다면 그리스는 안정과 평화를 누리면서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소크라테스는 그것과 정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소크라테스의 생각은 그리스가 이렇게 작은 나라로 뿔뿔이 나눠지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 이걸 하나로 묶고 거대한 나라를 세우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간섭을 물리치고 그 페르시아 자체를 정복하고 그리스의 위대한 문명을 널리 전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소크라테스도 플라톤이 실패했던 디오니시오스 1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뛰어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안다. 그리고 당신은 훌륭한 군인이기도 하다. 당신이 나서서 그리스를 통합하고 그 힘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복하도록 하자. 이런 아주 원대한 꿈을 펼치면서 디오니시오스 1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걸 흔히 판헬레니즘, 판이라는 게 모든이라는 뜻이고 헬레니즘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주의라는 겁니다. 이소크라테스의 정치적 이상은 바로 이런 범그리스주의였습니다. 디오니시오스 1세가 이소크라테스의 편지를 받고 그걸 실현할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그 디오니시오스 1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이소크라테스의 꿈은 일단 좌절됩니다. 하지만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그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의 전 지역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를 통합하고 페르시아의 간섭과 농간을 막아줄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소크라테스가 여기저기 편지를 보내다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필리포스 2세에게 편지와 여러 편의 연설문을 보내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를 한마음 한뜻으로 모으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페르시아를 정복하자. 필리포스 2세는 이 이소크라테스의 말을 듣고 솔깃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죠. 그러면서 그리스를 대부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원정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 뜻하지 않게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소크라테스는 이때 세상을 또 떠나고 말죠. 그럼 이소크라테스의 꿈은 물거품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소크라테스가 품었던 정치적 이상, 이 범그리스주의는 필리포스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어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소크라테스는 13살인 알렉산드로스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훌륭한 제왕으로 자라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이 이어지면서 알렉산드로스는 어쩌면 이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가 터를 잡아놓은 그리스 통합의 바탕 위에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10여 년의 원정을 통해서 이집트를 비롯해서 페르시아 전 영역 그리고 인도의 서부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 중심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제국으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주 큰 그림으로 국제관계 속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꿀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인가? 물론 앞부분에 말했던 그런 정의로운 사회는 기본일 겁니다. 이런 정의로운 사회,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제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띌 것인가? 플라톤이 말했던 것처럼 작지만 강한 그런 모범적인 나라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 것인지, 아마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할 겁니다. 물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했던 것처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그 모습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전히 알렉산드로스와 똑같은, 즉 이소크라테스와 같은 꿈을 꿀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작지만 강하고 그래서 모범적이고 우리 자체로 탄탄한 나라, 이게 플라톤이 꿈꾸던 것이라면 이소크라테스가 꿈꾸고 알렉산드로스가 실현해냈던 이런 강한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두 개를 한번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작고 강한 모범적인 나라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세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강한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것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플라톤의 이야기로부터 해서 그 당시에 라이벌이었던, 지성의 라이벌이었던 이소크라테스 얘기,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쭉 얘기해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말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